소개받은 영석고 김용진이고요. 일단 우리 호구조사 먼저 하자고요. 제가 왜 그걸 해야 되냐면 이야기를 어떻게 어느 만큼 해야 될지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자, 우리 집에 자녀를 조사할 건데요. 자녀가 여러 명 있으면 해당할 때마다 다 얘기하십시오. 자, 우리 집에 현재 고3 자녀가 있다. 네. 자, 고1, 2 자녀가 있다. 네. 그 다음에 중3 자녀 있다. 예. 중2부터 그 밑으로 있다. 네. 자, 지금 이 마지막에 손 드신 분들하고 앞에 손 드신 분들 조금 결이 다를 수밖에 없죠. 왜냐면 중2 학생부터 과목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충 파악은 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학점제와 과목 선택에 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일단 고교 학점제 정의가 저거예요. 아까 윤상현 선생님께서도 입시에 관한 기본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윤상현 선생님 얘기에서 가장 기본은 수능 많이 뽑는다. 수능 잘 보면 제일 쉽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이 수능 점수가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수능 점수가 잘 나오면 수능으로 대학 가면 좋다. 이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 특히 고3 재학생들이 수능으로 좋은 성적을 받는 경우가 많이 드물어요. 그래서 실제 지금 오늘 여기에는, 그러니까 용산에 거주하고 계시거나 자녀가 용산구 관내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용산구 관내에 있는 학교들을 기준으로 보자면 실제로 고3 학생들이 수능으로 좋은 대학을 가는 경우보다는 대부분 수시 전형으로 대학을 갑니다. 그리고 수시 전형으로 가는 친구들 중에서도 상위권 대학은 대부분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합니다. 그 이유는 수능 성적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아이는 수능 성적이 잘 나와요. 그러면 수능으로 미시는 게 좋은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가 수능 성적이 잘 나오면 수능으로 가면 되는데 잘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좀 이제 거고, 그래서 요즘 수시에 관한 이야기가 크게 부각되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대입전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요즘은 이 고교학점제라는 얘기가 들어오는 거죠. 뭐 고교학점제 얘기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만은 실은 이제 저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두 부분에만 빨간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고교학점제가 얘기하는 거는 딱 두 가지예요.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 그러니까 과목을 골라 듣는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잘 골라야 돼요. 오늘 어쩌면 주제가 저거죠.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 또 하나는 근데 고교학점제가 현재 고등학생들, 아까 이제 고1부터 쭉 있잖아요. 현재 고등학생들은 고교학점제가 적용 대상이 아니죠. 고교학점제는 엄밀하게 말하면 중2 학생들부터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고교학점제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현재는 뭐냐? 2015 개정교육과정이라는 게 적용됩니다. 이거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2015년에 발표해서 2015 개정교육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고교학점제는 2022 개정교육과정이에요. 왜? 2022년 작년에 발표했어요. 최종 확정안을. 근데 요거는 2015에서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고등학교에서 과목을 고르시죠. 물론 학교에 따라서 과목을 고르는 양상이라든가 과목 선택의 폭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고교학점제, 지금 중2 학생들부터는 뭐가 붙는다? 이수 기준에 도달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붙는 게 달라요. 근데 그런 아주 특수한 친구들이 미수가 되는 거지, 보통의 친구들은 미수를 걱정할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친구들은 미수를 걱정할 일 없다. 그럼 그걸 왜 만들어 놓은 거냐? 여기 부모님들도 학교 다니실 때 옛날에도 학교 잘리는 제도가 있었죠. 뭐 결석을 무지하게 많이 하면 잘리죠. 그래서 학교마다 그냥 한두 명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애 우리 반에 그런 친구가 있었다. 그러면 선생님이 애가 아침에 안 오면 집으로 연락을 하죠. 철수가 학교를 안 왔습니다. 영희가 학교를 안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친구들한테는 야 철수야, 영희야, 너 지금 뭐 열흘 남았다, 일주일 남았다. 그래 가면서 그 친구 결국 그거 왜 하죠? 솔직히 그냥 애가 오거나 말거나 놔둬가지고 그냥 잘리게 만들어버리면 솔직히 선생 업무는 편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너 결석 3분의 1 넘었어. 그러니까 너 제적. 솔직히 일은 편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죠, 선생님들이. 왜? 어쨌든 얘를 학교에 오게 해서 얘를 잘 크게 만들어야 되는 게 일이니까. 저 미수란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죠. 그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3분의 1을 넘어가면 잘린다는 제도를 만들므로써 애한테 계속 너 그러면 잘려.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학교 나와 라고 하고 그러면 걔도 알았어요. 갈게요. 아 짜증나는데 하면서 와요. 그러듯이 저 미수 제도도 좀 학업의지가 떨어지는 친구들에게 너 이것도 안 하면 안 된다.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이것만 해도 네가 이수는 할 수 있다. 라고 하기 위한 제도지 이게 뭐 우리의 보편적인 학생들을 뭐 이렇게 유급을 시키거나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학생들은 이수 기준 뭐 당연히 충족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별히 저걸 가지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냐? 아까 그런 친구, 정말 학교 생활을 엄청나게 불성실하게 하는 친구, 혹은 학교에 시험 보면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 요즘 OMR 답안지 쓰잖아요. 시험지를 나눠주기 전에 답안지를 다 쓰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OMR 답안지를 먼저 나눠주고 그 다음에 시험지를 나눠주잖아요. 이 친구는 신통력이 있어서 문제를 보지 않고 답을 써요. 그래서 정말 놀랍게 어떻게 했는데 그 과목은 참 대단한 과목이요. 정답이 다 3번인가 봐요. 3에다가 쫙 하고 하는 학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에게 그러지 마라. 최선을 다해서 성의껏 풀어라. 그래서 몇 점을 더 받아라라고 하는 제도지 절대 어떤 보통 학생들을 미수시키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게 이제 단계적 적용이 되면서 이렇게 돼 있었어요. 뭐 이러하게 돼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제 입학년도거든요. 2023년에 고1 학생들은 지금 2학년 학생들보다 수업 시간이 좀 더 적어요. 그러니까 192학점을 줄인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 2025년 입학생, 그러니까 지금 중2 학생들이죠. 이 학생들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된다라고 돼 있었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미수 상태가 나오면 또 그 친구들이 미수가 됐다고. 너 미수야. 고등학교 1년 더 다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냐?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선생님이 하는 수업을 추가로 더 듣거나 아니면 어떤 과제를 더 하거나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아이가.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은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적이 낮게 되는 아이든가 어떤 학교 생활을 좀 열심히 하지 않았던 아이에게 너 요것만이라도 해와. 그러면 이수를 인정해 줄게. 그래서 최소한의 공부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올해부터는 일단 이수, 미수는 안 하지만 미리 연습을 좀 하자라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보통의 아이들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통 아이들은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만 학교에 있는 아주 극소수의 학생들, 그 학생들 대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게 25년 입학생부터는 실제로 미수제가 들어온다. 그러면서 성적 평가 방식이 엊그저께 발표된 게 이거죠. 모든 선택 과목 성취 평가제 9등급 병기라고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원래 아는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바뀌는 거예요. 뭐라고? 모든 과목 5등급 상대평가제로 바뀌는 겁니다. 모든 과목의 5단계 상대평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취평가제를 한다고 했다가 이게 상대평가로 바뀌는 거예요. 물론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콩이야 팥이야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단 제도가 이게 뭐 저게 시안이라고 발표가 됐지만 여러 가지 분위기상 거의 90% 그대로 확정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바뀌어도 아주 미세한 부분이 부분적으로 바뀔 거라서 제가 볼 때 저게 달라질 것 같은 느낌은 안 듭니다. 뭐 어찌 될지 저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러면 5단계 상대평가로 확정이 된다고 우리는 알고 준비하면 돼요. 근데 이건 누구부터? 중2 이하 학생들부터. 그러면 중3부터 고1, 2 학생들까지는 이건 신경 쓸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학생들은 기존의 이 체제를 똑같이 적용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정성평가에 관한 선택 과목에 영향을 미치는 걸 봐려고 했더니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올해 대입부터 기존에 제공되는 여러 가지 정보가 대학에 미제공됩니다. 그러니까 뭐 독서활동이니 자율동아리니 대회 수상이니 뭐 이런 것들이 다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남아있는 항목들, 이것들의 중요도가 커질 수밖에 없다. 왜? 예전에는 서류 1번부터 10번까지를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그 중에 한 3개가 빠졌어요. 그러면 서류 1번부터 7번 7개만 갖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결국 남아있는 것들의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중에는 이를테면 학생 인적사항, 이를테면 학생 이름, 물론 실제 평가에는 안 나오지만 그거는 뭐 평가할 게 아니잖아요. 뭐 이름이 멋있으면 점수 줄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빼고 나니까 결국 남는 게 과목별 세특 중요하고 교과 이수 상황이 중요하게 되더라. 왜? 나머지들은 다 빠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원래 안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들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증가해버린 겁니다. 특히 이 과목 이수 상황은 이 과목 선택과 연관이 맺는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가 쟁점이 생겨요. 과목 이수 상황이면 학생이 뭘 배웠나 이름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A 과목 배웠네. 그랬더니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이 대학들이 이런 과목을 배우면 좋아한대 라는 카더라 통신을 유포시켰어요. 그 유포시킨 카더라 통신 중에 하나가 뭐냐? 어려운 과목을 배우면 좋아한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과목을 배우는 거가 대학이 공부를 더 하는 걸 싫어할 리는 없어요. 그렇죠? 공부를 많이 하는 걸 다 좋아하지. 누가 공부 조그만 걸 좋아할 곳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많이 하는 거 좋죠. 그런데 문제는 과목명만 어렵고 실제로는 어렵지 않게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이를테면 제가 실제 지도했던 학생 중에 서울시교육청 공동교육과정은 콜라 캠퍼스라고 하는 서울시교육청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학생이 신청을 하면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담임선생님한테 뭐 통화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학생이 그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이수 결과가 학교로 이제 통지가 오는 거거든요.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는데 그때 코로나 때였어요. 왔어요. 이 학생이 고급 화학을 들었다는 거예요. 고급 화학이 과학고 과목이에요. 2학년 1학기에. 근데 저희 학교는 그 당시에 2학년 1학기에 화학 1을 배우거든요. 화학 1을 시작하는데 고급 화학을 배웠대. 뭐지? 근데 이름이 굉장히 낯설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주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뭐 솔직히 지도를 하지 않더라도 이름은 좀 익숙하잖아요. 제가 몰라도 누군지는 몰라도 근데 이름도 낯설어요. 그래서 성적 처리를 일단 해야 되니까 누군가 하고 찾아봤더니 세상에 그 학생 화학 1 성적이 7등급이에요. 그러니까 화학 1을 7등급밖에 못 받는 학생인데 고급학을 신청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적을 자세히 보니까 그 반에서 최저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디 가서 그런 거 들으면 좋다는 얘기를 들었나 봐요. 지가 감당도 못할 수업을 신청해서 들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교에서는 그 과목별 세특 사항을 통해서 도대체 이 친구가 이 수업 시간에 무엇을 했나? 그러니까 이 과목이라고 했는데 정말 이 과목다운 수업이 잘 이루어졌는가? 정말 수준 높은 영어 수업이 이루어졌는가? 수준 높은 수학 수업이 이루어졌는가? 수준 높은 과학 수업이 이루어졌는가?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들어가려니까 다 뭐가 필요해? 정성평가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정성평가 중에 학생의 과목 선택, 오늘은 뭐 우리가 주제가 과목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생활기록부의 다른 모든 건 모르겠고 과목 선택만 딱 좁혀서 보자 이거예요. 과목 선택에 관한 정성평가의 질문, 생각거리는 보통 저렇게 3개예요. 1번, 2번이 주로 커요. 1번, 학생이 배워야 할 과목을 배웠는가? 저거는 뭐냐면 학생은 결국 어떤 대학에 어떤 과에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학과에서 대학 공부를 하려면
고등학교에서 배우고 와야 될 과목이 있죠. 이를테면 뭐 꼭 대학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 곱셈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 뭐 해야 돼요? 덧셈 뺄셈 곱셈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뭐예요? 구구단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구구단을 안 배우고 고등학교 수학을 배우겠다.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듯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는 대학에서 여기서부터 가르칠 거거든. 그러면 네가 이 앞 단계까지는 배우고 왔니? 왜? 그것도 선택해서 배울 수도 있고 안 배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과목을 정상적으로 배웠니? 이를테면 수강 신청을 해서 배우긴 배웠는데 얘는 그 시간에 맨날 잠만 잤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거의 하지 않는 학생이죠. 그러니까 그럼 그런 학생이라면 과목을 배웠어도 얘를 제대로 배웠을까? 의심스럽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봅니다. 1번, 2번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도 혹시 미세하게 1번, 2번에 비해서는 1번, 2번에 중요한데 조금은 얘가 이거를 스스로 선택해서 배웠나 아니면 남이 시켜서 배웠나. 왜냐면 이거는 뭐냐면 학생의 과목에 대한 태도 문제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거는 좀 더 열심히 하겠죠. 근데 남이 시킨 거는 열심히 하지 않겠죠. 뭐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거를 평가에 반영하는데 일단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정시 서울대 평가에 올해 기준에 저렇게 돼 있습니다. 정시에 서울대는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이 있는데 지역균형 전형 학교에 2명 추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교과평가가 40% 들어있어요. 이 교과평가는 3등급으로 절대평가를 합니다. 2명의 평가자인데 요 위에 게 교과평가 점수표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A를 주면 10점, 한 사람이 B, 한 사람이 A면 8점, 두 사람이 B, B면 6점 이렇게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서울대는 뭐라고 하냐면 보통의 학생들은 대부분 B, B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가 봤을 때 보통의 학생들은 B, B입니다. 그런데 아주 탁월하면 A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 40%인데 왜 여긴 10점이 만점인가요? 30점이 기본 점수예요. 30점이 기본 점수예요. 그러니까 결국 BB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잘한 학생은 한 4점 정도 이익을 보고 또 정말 공부를 정말 학교 생활을 엉망으로 했다. 얘는 도저히 이게 학교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나요 볼 수 없다. 그럼 뭐도 가능하다? CC도 가능해요. 그러면 6점 정도가 감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전형은 이제 학교당 2명이 아니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데 20%예요. 그럼 요 밑에 걸 써요. 5점이 만점이죠? 예, 15점이 기본 점수예요. 그래서 AA를 받으면 2점 정도 더 받는다. CC를 받으면 3점 정도 못 받는다.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의 자제가 작년에 서울대학교를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고3 때 아들인데 여친을 사귀시느라고 학업에 대한 모든 거를 포기하시고 그래서 심지어 그 친구가 토탈이 4점대인데 3학년 때는 9등급도 몇 개가 찍혀 있대요. 그러니까 실은 공부를 그렇게 못하는 친구는 아니죠. 왜? 9가 찍히고도 토탈이 4점대가 나왔다는 얘기는 9가 몇 개가 찍힌 적도 있을 만큼 그러니까 그냥 고3 때 공부를 안 했대요. 부모님 속이 무지하게 썩었겠죠. 그래서 삼수를 했는데 성적이 서울대 갈 만한 성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는 당연히 CC를 받을 것이다. 자기네는 CC를 받을 것이다. 왜? 얘는 고3 때 놀았다. 그런데 그래도 서울대 경영 붙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서울대가 뭐 수능 성적을 이거 학생평가로 완전히 엎어버리겠다가 아니라 일정 부분 어떤 가감점을 주겠다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중요하죠. 그럼 도대체 그 교과평가 어떻게 하는데 이거예요. 교과평가를 어떻게 하냐 했더니 이거 서울대 그거 화면을 제가 그냥 캡처해 왔어요. 자, 교과 이수 상황, 교과 학업 성적, 세부 능력 특기사항만 반영한다. 그러니까 생활기록부의 전체가 아니라 저것만 반영한다. 그러니까 서울대 정시에서는 저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뭐 창체라든가 종합부견은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무슨 말이 나와요?
교과 이수 상황이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모집 단위 관련 학문 분야에 필요한 교과 이수 및 학업성의 충실도를 본다. 그러니까 네가 서울대학교 요 학과에 필요한 과목은 공부했니?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보여요. 교과목별 위계에 따른 선택 과목 이수네요. 뭐를 지켜라? 위계를 지켜라. 그러니까 아까 그 친구 화학 1을 배우면서 고급 화학을 배운 친구 위계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러니까 뭐 물론 그 친구는 실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뭐 성적이 낮은 친구였기 때문에 뭐 서울대학교에 지원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만약에 그 친구가 굉장히 성능이 좋았다 하더라도 이 친구는 화학 1을 배우고 근데 동시에 화학 고급학을 배웠네? 아 이거는 정상적인 이수라고 할 수 없지. 근데 이제 그 친구는 그래도 큰 문제는 없어요. 왜? 그 다음 학년에 화학 2를 배웠어. 그러니까 화학 1 배우고 화학 2 배웠구나. 그러니까 고급학을 배운 것만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지 화학 1, 2를 순서대로 배웠으니까 문제는 없어요. 근데 가끔 학생들은요 화학 1을 등급을 내는 과목이거든요. 화학 1은 화학 2는 등급을 안 내요. 그러니까 화학 1을 안 배우고 화학 2를 배우겠다고. 그러니까 너 무슨 과 간다며 그 과를 가는데 화학을 안 배운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과목 선택을 하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보고 상담을 하잖아요. 근데 야 너 A 학과 간다고 하지 않았니? 예. 근데 A 학과 갈 때 화학이 필요하지 않니? 맞아요. 근데 왜 화학 1 안 듣니? 그랬더니 화학 1은 등급 내잖아요. 그래서 안 들으려고요. 그럼 너 화학 공부 안 할 거야? 아니요. 화학 1은 들을 거예요. 1을 안 듣고 2를 듣겠대요. 그럼 이런 거 위계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비정상적인 이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위계에 따른 거고요. 그 다음에 진로와 적성에 따른 선택 과목이 있네요. 진로에 필요한 과목을 들어라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과 성취도를 본다. 그 다음에 교과성의 충실도를 본다. 그러니까 당연히 듣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과목에서 뭐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수업에 열심히 참여해야 된다. 어쩌면 당연한 얘기들이죠. 근데 저런 거를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솔직히 저거에 관심 갖는 이유는요. 저게 서울대 정시교과 평가거든요. 그러면 서울대 수시평가에는 저게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저것도 수시평가에도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서울대 수시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물론 여기서 이제 수시는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다 보지만 교과 부분을 볼 때 서울대가 교과 부분을 볼 때 무슨 과목을 들었니? 그 과목은 위계에 맞춰서 들었니? 그 과목은 얼마나 공부를 잘했니? 너 그 수업 시간에 정말 열심히 했니? 이런 것들을 보겠다라는 의도죠. 특히 여기서 인상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요 줄. 자, 교과 성취도를 보는데 과목 수준, 수강자,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성취도 비율 등을 본다라고 돼 있어요. 보이죠? 네. 여기서 뭐가 특징인지 혹시 아십니까? 뭔가 특징적인 게 있어요. 등급이 없습니다. 되게 고등학교 부모님들은 등급 하면서 막 등급을 신경 쓰시잖아요. 여기 중에 이제 고등학교 자녀를 두신 분들 아까 등급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단어죠. 학생들 학부모님 또 맨날 등급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요. 등급은 없어요. 아니 등급을 안 보고 성적을 어떻게 알아요? 원점수하고 평균만 있으면 돼요. 평균이 이 정도일 때 너는 몇 점 맞았구나.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등급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성평가예요. 그러니까 정성평가에서 등급이 높은 친구가 등급이 낮은 친구보다 공부를 어쨌든 일정 부분 잘한 거는 분명하지만 등급이 모든 걸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등급 문을 닫았는지 등급 문을 열었는지 그리고 쉬운 과목에서 쉬운 시험에서 잘했는지 아니면 어려운 과목에서 잘했는지 아니면 이 친구는 꽤 공부를 잘하는 친구인데 수강자 수가 적어서 등급이 낮아 보이는 것 뿐인지 아니면 진짜 공부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건지 이런 거를 이런 전후 사정과 맥락을 감안해서 보는 게 정성평가란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게 있었잖아요. 진로와 적성에 따른 선택 과목 이수네요. 서울대가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은 이 진로와 적성에 따른 선택 과목이 뭐냐? 그래, 뭘 들어야 되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서울대가 결국 이제 이걸 발표합니다. 서울대가 2024년부터 전공 연계 교과목을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도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이거 듣고 오세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면서 한다. 뭐 좋은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원 자격과 무관하나, 지원 자격은 아니지만 이 과목의 이수 여부는 수시 모집 서류 평가 및 정시 모집 교과 평가에 반영한다. 그러니까 이 과목을 듣고 왔는지 안 듣고 왔는지가 평가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이 있는데 둘의 차이는 필수적으로라는 말이 있냐 없냐예요.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그 과목을 안 배우면 좀 많이 힘들어지겠죠. 근데 권장 과목은 들으면 좋아. 들으면 좋아죠. 그러면 뭐 권장 과목을 안 들으면 서울대를 떨어집니까?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은 이렇게 서울대나 연고대 같은 아주 최상위권 대학들, 실은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이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대학마다 그 지원자들의 풀이라든가 성적대가 아주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미세한 점수 차이들이 합불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이를테면 이 친구가 이 과목을 안 들었다고 불합격은 아닌데 이 친구가 그 과목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를테면 0.01점의 감점을 받았다 치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나머지 것들까지 합산하고 보니까 그 0.01점 때문에 합격선에 있었는데 불합격선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그걸 모르니 웬만하면 저거 들어주는 게 좋지 않겠냐. 왜? 저거 들으면 뭐라고 안 할 거 아니에요. 들었으면. 그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하나 또 나와요. 권장 과목을 제시하지 않는 모집단위, 즉 서울대가 모든 모집단위에 권장 과목을 제시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진로와 적성에 따른 적극적인 선택 과목 이수를 권장한다. 요건 무슨 의미냐? 요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권장 과목표를 봐야죠. 서울대학교 원래 표는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 중에서 좀 모집단위별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모집단위별로 정리를 하다가 나름 문과 계열이라고 할 만한 거를 다 찾아봤더니 저게 전부예요. 저게 전부예요. 문과 계열은. 그 중에서도 실은 이 자유전공학부는 원래 문이과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과 계열이 너무 없어서 문과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것까지 잡다 보니까 저기까지 잡았어요. 근데 그 중에 일단 제일 눈에 띄는 건 지리교육과예요. 지리교육과 뭘 배우라는 거야? 한국지리, 세계지리, 여행지리? 지리 선생님한테 지리 배우고 가라.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리 선생이 될 친구가 지리를 안 배우고 오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랬더니 2025년부터 이거 미제시하겠대요. 그러니까 지금 고3 학생들한테는 이거 제시하는데 이거 빼버리겠대요. 왜? 말이 안 하나 당연한 얘기니까 저거는 말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남는 걸 봤더니 일단 얘네 둘이 보이네요. 공통점이 뭐예요? 경제란 단어가 공통점이죠. 여기 뭐가 보여요? 미적분은 원래 자연계 학생들용 수학 과목인데 여기서 이제 찾으실 건 뭐냐? 대학에 실제 우리가 상경계열이라고 부르는 모집단위들 있잖아요. 경제, 경영, 회계, 무역, 국제경제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이런 데들은 대학을 가면요. 대학교 안에서 수학 과목이 여러 학기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모 대학 경제학과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매 학기 수학 과목이 하나씩 있대요. 당연히 그 수학은 고등학교 이 미적분보다 훨씬 어려운 정말 대학교 수준의 수학을 매번 배운대요. 그러니까 그건 뭐다? 수학 공부 최대한 많이 하고 와라. 그러니까 상경계열을 지원하는 친구가 그러니까 가끔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가 경제학과를 가고 싶대요.
경영학과를 가고 싶대요. 그래? 그럼 생기부를 좀 볼까? 하고 딱 봤더니 우와, 수학을 제일 못해. 그러니까 이를테면 국어는 2등급, 영어도 2등급, 사회도 2등급, 뭐 과학도 2, 3등급. 그런데 수학은 4등급. 이제 이런 친구들은 어때요? 야, 경제학과 가는데 거기 수학이 중요한데 수학을 못하면 되겠니? 말려야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 4등급이 이를테면 이런 과목들은 자연계 학생들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등급 따기가 좀 어렵겠죠. 그걸 들어서 이게 4등급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문과 학생 과목만 들었어. 그런데 등급이 낮아. 그러면 실은 이제 우린 뭐 해야 돼요? 야, 너 과연 이 경제 경영 계열에 네가 맞는 거 맞니? 이거를 조금 의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수학을 많이 공부하고 오면 좋아한다. 실제로 보통 우리가 뭐 서울 시내에 있는 좀 좋은 학교들 있잖아요. 좋은 학교들은 상경 계열에서는 수학적인 성취가 높고 수학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경영학과 보내고 싶어요, 경제학과 보내고 싶어요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수학을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이수하는, 그리고 수학을 잘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미적분이 아니더라도, 미적분은 이제 주로 이제 자연계 학생들이 많이 들으니까 더구나 등급 내는 과목이니까 미적분을 들으면 좋아해요. 그런데 미적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수학 과목이라도 추가로 이수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전공학부도 봤더니 여기도 또 뭐야? 또 미적분이 나오죠.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퍼포먼스가 중요하다. 이게 인문계열 전부예요. 이것 때문에 아까 서울대 마지막 문장, 이수 원장 과목을 제시하지 않는 모집단위는 적극적 과목 선택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서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왜? 문과가 더 이상 없어. 더 이상 없어. 그러니까 문과 계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고민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계열 보겠습니다. 이쪽에 나오는 게 이쪽에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 사범대학, 생활과학대학입니다. 뭐가 뭐 학과별로 이렇게 제시가 돼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죠. 일단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 수학만 볼게요. 수학만 쫙 봤더니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쭉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미적분, 확률과 통계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어째 뭐가 조금 느낌이 이상하시죠? 뭐다?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가 계속 반복되죠. 이거 굉장히 많은 거 아닙니까? 근데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 혹시 고등학교 때 나 이과였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고등학교 때 이과이셨던 분들 계시죠? 네, 손 내리시고요. 옛날 고등학교 이과 있잖아요. 문이과 있을 때 이과생들이 배웠던 수학 있잖아요. 그거에 해당하는 것을 요즘 과목으로 맞추면요. 수학 1, 수학 2 이게 보통 이제 2학년 때 배우잖아요. 그 다음에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이렇게 5과목 배우면 옛날 이과생 수학의 한 90%쯤 돼요. 그게 90%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대단히 많은 걸 배우라는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옛날 이과생 때는 요만큼 배웠는데 이제는 그보다 더 많이 배우라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옛날 이과생 정도를 배우면 되는데 문제는 이 중에 딱 보다 보니까 아까 요런 데는 미적분과 확률 통계 다 있는데 요런 데는 어때요? 미적분과 기하만 있고 확률과 통계 없죠.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미적분 옛날 이과생들보다 좀 덜 들어와도 괜찮아.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생기죠. 서울대학교 쓰면서 내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전에 다 대학 나오시고 이제 또 대학 지원도 하셨던 경험들이 있을 텐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나는 A과 갈 거야 해가지고 진짜 고3 때 그과 쓴 학생 몇 명이나 보셨어요? 많이 못 보셨죠? 가끔 있긴 해요. 근데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
내가 A학과를 희망했다가 저 B학과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수학을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세 과목 다 배워버리면 어느 과나 상관없겠구나. 어느 과나 상관없겠구나. 내가 적어도 수학이라는 측면에서는 미적학 통계가 다 배우면 설마 여기가 이를테면 여기 바이오 시스템 소지학부가 미적분과 기하거든요. 설마 확률과 통계 배워왔다고 너 왜 쓸데없이 확률과 통계 배워왔어? 너 감점이야 이러겠어요? 그럴 일 없잖아요. 얘는 확통을 배웠구나. 근데 제가 확통도 잘하면 좋겠죠. 잘하면 좋지만 그것만큼 우리가 거기까지는 기대도 안 한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고 그러면 이제 과학 생각해야죠. 과학을 봤더니 식물생산과학부, 생명과학과 화학, 식품동물생명공학부, 생명과학과 화학, 응용생물학부, 생명과학과 화학,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물리학, 바이오시스템 소재학부, 물리학 또는 화학. 일단 저기까지 해봤자 과학2가 몇 개 정도밖에 안 보여요? 한 2개 정도 배워오라는 거죠. 과학2 2개. 그러면 이거는 옛날 이과생들보다 많은 거 아니죠? 그냥 그 정도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저 과학2 계열들은요. 학과의 성격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요. 그냥 딱 대놓고 보여요. 별로 궁금하지도 않아. 그냥 우리가 상상만 해도 그런 과? 그럼 거기 물리학 배워야 되지 않을까? 화학 배워야 되지 않을까? 생명과학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상상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냥 그거 그대로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25년에 바뀐대요. 식품영양학과 의료학이 바뀌어요. 식품영양학이 원래 뭐였는데 화학2하고 생명과학2가 있고 여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했더니 세상에 저걸 처음에 발표를 서울대가 진작에 했거든요. 24거를. 그랬더니 어떤 불황무식한 인간들이 그 입시에 대해서 그 헛소리하는 유튜버들이 꽤 있고요. 헛소리하는 인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학교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하거든요. 야, 입시에 관한 건 유튜브를 보지 마. 왜? 유튜버는 그 컨텐츠에 대해서 자기가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죠. 그냥 자기 얘기, 그냥 지가 하고 싶은 얘기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어떤 유튜버는요. 저희가 이제 평소에 대학 입시 자료를 막 인터넷에 막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알고리즘으로 그게 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또 뭐야?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저도 들어볼 때가 있거든요. 듣다 보면요. 깜짝 놀라요. 와,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이렇게 용감하게 할 수 있다니. 그러니까 솔직히 제 앞에 있으면 한 대 때리고 싶어요. 너 애들하고 학부모한테 거짓말 치지 말라고. 그런데 그런 소리를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확신에 찬 어조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차분히 보다 보니까 야, 만약에 저걸 우리 반 학생들이 본다면, 우리 반 학부모님들이 본다면 저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구별할 수 있을까?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저희 학생들한테 입시에 관한 정보는 유튜브를 보지 마라라고 얘기해요. 왜? 거기에는 아주 좋은 진짜 정보도 있고 아주 이상한 정보도 있는데 문제는 학생들이 그거를 변별하기가 힘들어요. 변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지 말라 그러는데 문제는 이렇게 화학투 생명과학투를 했더니 세상에 어떤 인간들이 뭐라고 떠들었냐면 그 과학원 안 배우고 투만 배워도 된다고. 이게 말이에요? 그랬더니 식품영양학과가 아니야, 화학원 생명과학부터 제대로 배워. 그리고 투를 이렇게 내려버렸죠. 뭐요? 과학일 제대로 배워와. 의료학과도 여기에 화학투, 생명과학투 또는 확률과 통계였잖아요. 그런데 그냥 화학일, 생명과학일 배워와. 원 배워와죠. 그러니까 뭐예요? 과학일, 일반 선택 과목 제대로 배워와라. 이게 훨씬 중요하다. 즉 대학이 쓸데없이 어려운 걸 배우기 바라지 않아요. 왜냐면 저희도 학교에서요 제일 가르치기 힘든 애가 뭐냐면요 어설픈 선행학습 배우는 애예요. 그러니까 애는 뭐 학원에서 뭐 겨울방학 동안 뭐 좀 했다고 하면서 온갖 똥폼은 잡고 있는데 막상 물어보면 몰라. 그러면서도 지는 배워왔다고 수업 시간에 에이 별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있어. 아니 에이 별거 아니야 하면서 물어보면 알면 다행인데 막상 물어보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제일 수업 시간에 괴롭거든요. 아유 저거 그러면서 수업 분위기만 흐리고 있고. 그러니까 대학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어려운 거 배우지 말고 야 보통 교과 배워. 보통 교과 배워. 이거예요. 자, 여기는 서울대, 수의대, 약대, 의대, 그 다음에 자연과학부, 그 다음에 간호대학입니다. 수학은 더 이상 안 봐도 되겠죠. 수학은 미적분 확률과 통계에 기하를 하면은 서울대 모든 과가 다 해결된다. 괜히 복잡하게 하지 말자. 그 다음에 과학2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과학을 한 두 개 정도 공부하면 된다. 또는 어떤 과는 두 개까지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테면 여기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솔직히 간호학과는 뭐 여러 대학에서는 예전에 간호인문, 간호자연 이런 식으로 뽑기도 많이 했던 거 아시죠? 그러니까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딱 뭐예요? 화학, 생명과학 1, 2 딱 두 개만 얘기하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필수적으로 공부해왔던 최소한의 것들이지 대단한 걸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보세요. 25년부터 약학 계열이 바뀌는데 원래는 화학2, 생명과학2의 미적분 확률과 통계였거든요. 그런데 뭘로 바꿨어요? 화학은 생명과학 1부터 배워. 이거나 제대로 배워. 그리고 화학2, 생명과학2를 권장으로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더 쉬워졌어요? 더 어려워졌어요? 더 쉬워진 쪽이죠. 그러니까 대학의 요구 수준은 그렇게 어마무시한 걸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는 조금 신경 쓰셔야 돼요. 여기가 뭐냐면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입니다. 공과대학은 수학이야. 미적학통 기하겠지. 짐작이 되시죠? 쫙 봤더니 물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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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학. 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가려면 물리학을 듣는 게 적격했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저희 학생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지원하려는 모집 단위에 학과 이름에 공자가 들어가면 공예과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물리학을 들어라. 그냥 학과 이름에 공학 들어가면 일단 물리학 듣고 봐라. 특히 학생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 것이요. 여기 보시면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이름만 보면 뭐 하는 데 같아요? 화학이랑 생명과학 잘하는 데 같죠? 그런데 여기 딱 보니까 뭐 들어있어요? 물리학2. 물리학2가 핵심이고 화학2 또는 생명과학2는 권장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예전에 제가 다른 어느 국립대 그 입학사정관님이 얘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몇 년 전이에요. 학생들이 학과 이름만 보고 학과 성격 파악을 전혀 못한 학생들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제가 바로 문자 메시지로 물어봤죠. 혹시 화학공학과 심사하셨나요? 그랬더니 예. 왜? 화학공학과는 원래 뭘 잘해야 돼? 물리학을 잘해야 돼. 물리학을 잘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화학공학과니까 물리는 신청도 안 한 애들이 아예 물리학 아예 배우지도 않았고 그 당시엔 작년까지 자소서가 있었잖아요. 자기소개서에 자기가 화학을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네를 주야장창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딱 봤더니 뭐야 물리학 1도 안 들었잖아. 물리학 1, 2 중에 2까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1만 들어왔어도 어느 정도 좀 감안해 줄 텐데 물리학은 아예 듣지도 않았고 그러면서 자기 화학 공부 열심히 했다고. 얘는 우리 과가 뭐 하는 데인지 알고 온 건가 모르고 온 건가. 그러니까 그게 화학을 얘기한 게 잘못이 아니라 그렇게 화학 얘기하는 거 보니 얘는 우리 과에서 화학 배운다고 생각한 거라는 거죠. 화학공학과는 뭐 배우는 데인데 물리학 공부하는 데인데. 실제로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연세대학교 화학생물공학과를 간 친구가 있어요. 이제 그 친구 학교로 왔길래 물어봤어요. 야, 너네는 뭐뭐 배우니? 어떤 걸 주로 배우니?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가 배우는 것 중에 전공이라고 배우는 것 중에 반은 수학이고요. 공대니까 수학을 많이 배울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나머지 반 중에 반은 물리학이고요. 물리학이 반이고 25%고 그럼 나머지 25% 남았잖아요. 거기에 화학, 생명과학, 컴퓨터 계열 과목 이런 거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화학공학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거기서 다루는 지식은 고등학교 지식보다 훨씬 더 어려운 지식까지 나가죠.
대학의 전공이니까. 하지만 학생들이 이렇게 이름만 보고, 학과 이름만 보고 학과에서 뭐를 하는지 모르고 원서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대학들이 뭐를 강조하냐? 진로 탐색이라는 걸 강조하는 게고요. 너 그냥 1학년 때부터 나 A과예요 라고 그냥 쓰는 거 말고 이과가 뭐 하는 데인지 좀 알아봐. 그리고 알고 와. 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하는 각종 그 어떤 진로 탐색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두루 다양하게 참여하는 게 나중에 다 보탬이 된다. 그래서 이것도 공부하고 이것도 해보니까 이러이런 특징이 있는데 그래서 나한테 이게 잘 맞아요 라는 결론을 내야 되는데 학생들이 그냥 1학년 입학하자부터 저는 A학과예요 라고 쓰는 거예요. 물론 A학과라고 쓰는 게 뭐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뭔가 생기부에다가 A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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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학과로 도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보여주는 건 뭐밖에 없냐면요. 아, 얘는 A학과에 관심이 있구나. 관심 딱 하나밖에 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관심은 굳이 모든 항목의 모든 거를 그 A학과로 채우지 않아도 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학생들이 과도하게 특정 학과를 연계하려고 하는 활동들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학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다? 쓸데없는 짓이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네가 과목을 10개 배우면 그중에서 한두 개 정도에는 그 A학과와 좀 연관성 있는 활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과목을 10개 배우면 10개 과목에다 다 A학과를 넣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막 억지를 부려가면서까지 A학과를 언급해요. 그러면 그거는 과연 대학에서 평가할 때 긍정적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과잉이죠. 쓸데없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과목도 일단 학생들이 저는 이런 선택 과목을 고를 때 기본은 뭐부터 시작하냐면 이 학과는 도대체 뭘 배우는 학과인가? 왜? 이 과목이 정말 나한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내가 이 과목을 배워야 되냐 안 배워야 되냐 판단은 내가 이 학과에 입학하면 내가 공부 잘할 수 있어요를 보이는 거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학과가 물리학을 배운다면 물리학을 고등학교 물리학은 공부하고 가는 거고, 만약에 이 학과가 화학을 많이 공부한다면 고등학교 화학은 공부하고 가는 거죠. 그런데 화학을 공부하는 학과에다가 지구과학 공부하고 가면 그건 안 맞죠. 화학을 공부하지 않고 지구과학을 공부했다. 그럼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공부에 필요한 고등학교 과목은 공부를 하는 게 선택 과목 고르는 기본인데, 그때 그러면 뭘 해야 된다? 이 학과에서는 뭘 배우나요? 부터 시작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다? 진로 탐색인 겁니다. 자, 그런데 서울대학교가 발표를 한 다음에 올 봄에 3월에 5개 대학, 경희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 이렇게 5개 대학이 공동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모집 단위별 권장 과목을 발표를 했는데, 참고로 이거에는요 자연 계열을 중심으로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문 계열은 아예 다루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학과 분야를 나누고요. 그 학과에 해당하는 자기네 대학의 학과를 나열을 했어요. 다만 여기서 좀 재밌는 건 뭐냐면 수학에 보면 연세대학교에 응용통계학과가 있거든요. 이 연세대 응용통계학과는 연세대학교 인문계열에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통계학이라는 학과는 자연으로 편성된 대학도 있고요, 인문으로 편성된 대학도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고려대는 통계학과가 없죠. 이유는 고대 통계학과도 인문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고대가 저기서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실은 그 통계학과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학과의 성격이 좀 왔다 갔다 한다. 그런데 그래서 핵심 과목으로 수학과 과학을 이렇게 나누고, 서울대학교는 수학 1, 2는 수능 공통 과목에서 아예 언급을 안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언급을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니까 뭐야? 수원, 수투, 미적, 기하, 확통. 수원, 수투, 미적, 기하, 확통. 인공지능 수학, 컴퓨터 분야니까. 산업 분야, 수원, 수투, 미적, 확통. 물리, 수원, 수투, 미적, 기하, 물리학원 2, 확률과 통계, 화학. 그러니까 수학은 여전히 뭐다? 수원, 수투, 미적, 기하, 확통. 이렇게 5개 배우면 끝난다. 그러니까 괜히 복잡하게 할 거 없다. 다만 이제 여기서 좀 보실게요. 물리. 당연히 여기 물리학과, 응용물리학과, 물리학과죠. 그죠? 물리학과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은 뭐냐? 과학에서 물리학이다. 맞죠? 물리학 원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뭐가 있어? 화학도 1 정도는 배웠으면 좋겠다. 여기 기계공학, 여기 기계공학이잖아요. 사람들 다 알아요. 기계공학, 거기 물리계열. 이렇게 알죠? 그런데 여기 뭐가 있어요? 과학의 화학일이 핵심에 들어있어요. 화학이가 권장에 들어있고요. 전기, 전자. 여기도 물리계열인 거 사람들이 다 알죠. 그런데 여기도 뭐가 들어있어요? 화학이 들어있어요. 이거 뭐냐면 자연계열은 일단 물리학 1과 화학 1은 워낙 기초적이라서 어지간한 분야면 두루 해당한다. 그러니까 정말 노골적으로 물리파들이잖아요, 이쪽이. 그래도 화학도 뭐 1 정도는 좀 배웠으면 좋겠다. 물론 화학 2까지 배우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야 뭐 더 많이 배우면 더 좋죠. 근데 대학에서 그래도 과학 1 정도는, 물리 화학 1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 건축, 화학, 화공재료 뭐 쭉 있습니다. 그럼 봤더니 건축에는 물리학이 있고요. 여기 화학과에도 화학 1, 2가 있는데 여기 뭐가 있어요? 물리학 1, 2에 생명과학 1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물리학이 여기도 나오죠. 그러면 여기도 화공, 여기도 이제 여기 뭐 화학공학과 뭐 이런 것들 막 보이시죠? 화공생명공학부 보이시잖아요. 화학신소재공학부. 근데 여기도 뭐 있어요? 물리학이 여기 들어있죠. 물리학이가 여기 있고. 그러니까 대학마다 조금씩 결은 다르지만 대체로 비슷하다. 생명과학 계열에서는 역시 화학생명 분야가 좀 강조되고, 여기에 이제 특징이 뭐냐면 기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하나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분야에서는 안 배워도 괜찮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 대학의 교수님들이 이렇게 고등학교 교사들하고 이렇게 무슨 뭐 특강이라든가 이런 걸 만날 때 또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여쭤봐요. 그러면 뭐 저희 학과는 기하는 안 배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런 게 빠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나는 확실히 생명과학이야. 그러면 기하 없어도 괜찮네? 그럼 기하 안 배워도 돼요. 그런데 나는 지금은 생명과학인데 바뀔 수도 있어. 그러면 모르겠으면 물화생, 그러니까 그 미적기하 확통 3개 다 듣고 물화생 최대한 일은 널찍하게 듣고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대학들이, 자 보세요. 서울대, 연대, 고대, 성균관대, 중앙대, 경희대, 이렇게 6개 대학이죠. 센가요? 약한가요? 참 세죠. 그러면 또 대학에 일단 그 좀 성적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대학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대학들은 좀 거기서 이게 좀 일부가 좀 더 줄어들 수도 있다. 왜? 다 배우고 나니까 별로 없으니까. 근데 그거는 성적대별로 조금씩 달라진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의학학 계열. 의학학 계열도요. 의학학 계열이니까 화생이라는 거 당연히 예상이 되시죠. 여기 뭐가 있어요? 물리학. 그러니까 물리학에 대한 중요성. 그러니까 물리학 1, 화학 1에 대한 중요성은 정말 어지간한 학과면 다 좀 배웠으면 좋아한다.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특히 지금 이제 아까 고1 학부모님들 계시고 지금 중3 학부모님들 계시는데 이분들 계층에서는 아이가 자연계열 쪽을 희망하면 웬만하면 물리학 1과 화학 1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거고, 지금 이제 고2 학부모님들은 이미 이제 물리학 2, 화학 2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신데, 이제 이거는 과학 2는 조금 더 학과에 따라서 이제 좀 필요도가 다르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일 쟁점이 되는 과목 중에 하나가 확률과 통계입니다. 왜 확률과 통계를 보냐면,
자, 이 5개 대학 연구를 보시면요. 확률과 통계가 대부분 권장 과목에 들어있어요. 앞에 보시면 확률과 통계 대부분 권장 과목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권장 과목에 들어있었냐면요.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거는 저거를 요약해서 학부모용으로 최종 결론만 나온 거를 보여드린 거고요. 이제 이거는 실제 이제 굉장히 두꺼운 보고서 안에 있는 부분을 보여드릴 건데, 이게 뭐냐면 이 델파이 조사가 2차라는 게 실제 이 5개 대학에서 이 모집 단위에서 서류 평가를 하셨던 위촉 교수님들 계시잖아요. 이분들 대상으로 설문을 한 거예요. 이분들에게 자, 그 해당 모집 단위에서는 이 과목이 필요합니까? 뭘로 필요합니까? 라고 의견을 여쭤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핵심으로 들어야 된다, 권장으로 들어야 된다, 확률과 통계로. 실은 이 보고서에는 이게 과목별로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확률과 통계만 가져온 거예요. 핵심으로 들어야 된다, 권장으로 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합치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어마무시한 비율이 나오죠. 이게 통계에서 100%가 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근데 여기는 87.5인데요. 예, 의대 교수님 중에 딱 한 분이 체크를 안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왜냐면 의대만 하니까 이제 퍼센트가 낮아지는 거죠. 왜 몇 분 안 되실 거 아니에요. 의대 전체 교수님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그의 서류 평가를 하신 교수님 대상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딱 한 분 빼놓고 모든 과의 교수님들이 확률과 통계는 배워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정도 퍼센트가 나오면 원래는 핵심 과목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 연구진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실제 이 학과에 온 애들 중에 이 과목을 배운 비율을 또 붙인 거예요. 자, 확률과 통계 보니까 어때요? 70% 정도밖에 안 배우죠.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배우는 애들이 꽤 있다. 그러니까 이걸 핵심으로 하면은 큰일 나겠다. 그래서 저 숫자가 75를 기준으로 75를 넘기면 핵심에다 놓고 75가 안 되면 권장으로 떨어뜨렸어요. 그게 여기 결론이에요. 대부분 75가 안 됐다는 얘기죠. 권장이 훨씬 많죠. 근데 교수님들은요, 듣고 오길 바래요, 안 듣고 오길 바래요? 듣고 오길 바라죠. 그러니까 오히려 확률과 통계를 듣고 가면,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저 대학들의 어떤 순위상 잘해야 되겠지만, 남들이 안 듣고 왔을 때 나는 듣고 교수님들은 듣기를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왜냐하면 미적분은요, 안 듣고 온 애가 있을까요? 미적분을 안 듣고 온 애가 있을까요? 글쎄요. 혹시 이렇게 하면 아주 그 읍면 지역에 가면 학교가 한 학급밖에 없는 학교가 있어요. 전교생이 한 학급이에요. 작은 학교들 있잖아요. 그런 학교에서는 아예 미적분이 개설이 안 돼요. 왜? 학생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학교에도 또 이렇게 공학 계열이나 이런 데를 원서 쓰는 학생이 있긴 있거든요. 그런 아주 특수한 경우 몇 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미적분은 들었다 안 들었다가 나의 경쟁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확률과 통계는 오히려 경쟁력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확률과 통계를 꼭 좀 들었으면 좋겠다.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냐? 확률과 통계가 등급 내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꾸 등급 낸다고 도망 다니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인문계열은 뭐 들어야 되는데, 서울대는 적극적으로 들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마침 동국대학교가 인문계열 계열 전공 과목이라는 걸 넣어봤어요. 물론 이제 저게 교과 영역이어서 과목명은 아니에요. 과목명은 아니에요. 동국대 가이드북에 보면, 자, 동국대학교 학생부 전형 가이드북에 저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과목들이 뭔지는 그 가이드북에 써져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참고용으로 보시라고만 가져온 건데, 이렇게 딱 보세요. 불교학부는 동국대만 있으니까 집어치우고, 국문과, 국어, 사회문화, 역사, 한문, 상식 아니에요? 국문과 가는 친구들이 저거 배우겠지. 설마 딴 거 배우겠어요? 딴 거 배우고 국문과 가기도 어려워요. 저거 안 배우기도 힘들어요. 이를테면 영문과, 국어, 영어, 사회문화 안 배울까요? 이를테면 여기 철학과, 수학이 있네. 영어, 윤리가 철학이잖아요. 당연한 얘기죠. 여기 법학과, 국어, 역사, 윤리, 정치와 법. 법학과니까 법 있는 거 당연하고, 윤리,
철학이나 역사 철학이 인문학에서 빠지는 거 보셨어요? 인문학에서 모든 분야가 역사 철학이죠. 대학의 PhD가 뭐예요? 닥터 오브 필로소피잖아요. 철학 박사. 모든 분야가 PH, 철학 박사잖아요. PhD라는 게. 결국은 그러니까 이거 딱 따져보면요. 지극히 상식적이다. 그런데 여기 보면 경제, 국제통상 맨 앞에 뭐가 있어요? 수학이 맨 앞에 나와 있죠. 아, 수학이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지극히 상식적 접근이다. 뭐 별난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그래도 이제 여기 둘째 장도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경영학과에 수학이 좀 들어오고 뭐 이런 거, 회계학과에도 수학이 있고 경영정보학과도 수학이 있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근데 별로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 애들은 뭘 들어야 되는데요? 특별히 뭘 들어야 된다가 있지 않기 때문에 네가 생각하는 걸로 적극적으로 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가 적극적 과목 이수를 권장한다는 거예요. 즉 상경계열은 수학 꼭 좀 많이 듣고, 그러면 상경계열 아닌 친구들은 적극적으로 들어라.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등급 때문에 도망 다니지 마라. 네가 원하는 과목이고 네가 관심 있는 과목이라면 들어라. 그리고 또 전공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과목이 혹시 있다면, 뭐 이를테면 아까 법학을 전공하고 싶은데 정치화법이 있어. 그러면 직접적으로 연결되잖아요. 그 정치화법은 듣고 오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 상식적 접근을 하되 나머지 과목들에 대해서는 등급 때문에 도망 다니지 마라. 특히 이제 우리 중2 학생들이 이유가 아까 모든 과목이 상대평가 5등급이 됐잖아요. 그러면 학생들 중에 분명히 그런 학생들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 과목은 숫자가 적어서 등급 따기가 어렵대요. 그런 얘기 할 거면 어디로 가라? 교과 전형으로 가라. 그러려면 교과 전형 가라. 즉 나는 등급밖에 신경 쓸 게 없어요. 나는 오직 등급이에요. 그런 친구들은 뭘 지원해라? 교과 전형 지원해라. 그런데 아까 윤상영 선생님 강의 들으셨지만 교과 전형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선택과 책임은 네가 지는 거다. 그러니까 등급만 신경 쓰고 과목 고르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준 게 아까 서울대 그 메시지예요. 자, 그래서 봤더니 교과 전형들을 봤어요. 아까 앞 시간에도 정성평가가 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동국대학교는 2022년부터 서류평가가 교과 전형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거 요강을 잘 보세요. 교과가 70%고 서류가 30%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교과가 결정적인 거 아니냐. 그런데요, 동국대 반영 과목을 쫙 봤더니 몇 과목 반영한다? 10과목. 이게 무슨 얘기냐면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우리 학생들이 5학기를 배웠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과목 총 다 합치면 몇 개예요? 한 학기에 한 10과목 정도 배우죠? 그러면 5학기만 한 50과목 돼야 되죠? 근데 50과목 중에 이 반영 교과에 들어가지 않는 과목들이 있겠죠? 그래서 한 10과목 정도 빠질 수 있겠죠? 그럼 한 40과목, 한 35과목에서 한 40과목 정도 이제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 좋은 거 10과목만. 그러면 성적이 다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다 좋아 보이죠? 그런데 더구나 봤더니 1등급이 몇 점? 2등급은 몇 점? 1등급과 2등급에 솔직히 동국대는 지원자 풀상 더구나 상위 10과목만 고르니까 대부분 1, 2등급으로 구성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2등급과 1등급의 점수 차이가 어때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런 동국대 전형에서는 서류 30%가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동국대가 2022년에 이렇게 전형을 빵 치고 나갔더니 다른 대학들도 저게 있었구나. 그래서 나와요. 뭐라고? 경희대가 2023년부터 지역균형 전형에 교과 종합평가 30%를 넣습니다. 근데 경희대는 1등급이 100점, 2등급이 96점이에요. 그러니까 점수차가 조금 더 크죠. 그러니까 여기는 교과의 영향력이 크되 서류평가로 일부 보정하는 수준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건대도 2023년부터 이걸 시도해요. 서류 30%를 반영해요. 그런데 건대 1등급 몇 점? 10점. 2등급 몇 점? 9.97점. 그러니까 이것도 교과 전형의 영향력이 매우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뭐예요? 서류평가 영향력이 꽤 크다. 꽤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그래서 건국대 작년에 합격자 발표한 것들 중에 이렇게 점도표로 건대가 점수를 공개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원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쫙 나열을 하고 거기에다 OX로 합격 불합격을 표시했어요. 그런데 몇 개 모집 단위에서는 내신 등급 최상위자가 불합격했어요. 여기는 수능 최저도 없고요, 면접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 왜 떨어졌겠어요? 내신 등급이 1등이야, 전체 지원자 중에.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없어. 그러니까 수능 최저도 뭐 미충족 그런 거 따질 것도 없죠. 면접도 없어요. 그럼 그 친구 떨어진 이유는 오직 뭐예요? 서류 30. 그러니까 서류 30%가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수학교육과에 지원한 친구가 수학을 3과목만 공부하고 왔다던가, 수학교육과 수학선생이 되고자 하는 친구가 원서를 냈는데 그 친구가 내신 등급상으로는 전체 지원자 중에 1등이었어요. 그런데 수학을 우리로 말하면 수원, 수투, 미적, 기하, 확통,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본 바로서 이렇게 5과목은 공부를 하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중에 3과목만 공부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대학에서 보기에 수학교육을 전공할 만한 자세를 갖춘 친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합격된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지금 여기는 용산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에 별로 보내시지 않지만 올해 대입부터 지방 국립대인 경북대, 부산대, 그다음에 목포대가 제가 전형에다 등자를 써놨죠. 모든 교과 전형의 서류평가, 학업역량평가, 서류평가를 일정 부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자, 2022년에 동국대 시작할 때 23년에 건국대하고 경희대가 들어왔고 23년에 경북대, 부산대, 그러면 이 대학의 어떤 수준이 느껴지시죠? 들어왔어요. 그런데 성균관대는 2024까지는 성균관대 원래 정성평가가 있거든요. 진로 선택 과목이 전문 교과에 대해서 정성평가 20%. 그러니까 뭐만 일반 과목은 정성평가하지 않고 진로 선택 과목만 정성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2 학생들이 적용되는 25부터는 정성평가가 뭘로 바뀌어요? 전체 과목으로. 그러니까 일반 선택 과목 너 어떻게 선택했는지가 이제 드디어 평가에 반영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 지금 제가 안 넣어놓은 게 뭐냐면 고려대학교예요. 왜냐하면 고려대학교는 그동안은 수능 최저가 굉장히 셌기 때문에 이 수능 최저 충족이 워낙 중요했어요. 근데 고대에도 교과 전형에 서류평가가 20% 들어있어요. 올해 고대 서류평가 요강을 보시면은 선택 과목 내역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20%인 평가 요소가.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왜 그동안 그걸 안 넣어놨냐. 고대가 수능 최저가 좀 높았어요. 근데 고대가 수능 최저를 계속 낮추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고대에서는 수능 최저 충족보다 서류평가 영향력이 더 커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올해까지는 고대를 안 넣고 내년쯤부터는 여기다 고대도 넣을 거예요. 왜? 수능 최저가 낮아졌으니까. 왜냐하면 그전에는 과목평가의 영향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 수능 최저가 워낙 세다 보니 일단 이거부터가 급했거든요. 근데 이제 수능 최저를 자꾸 약화시켜 주니까 최저 충족률이 높아지면 그럼 이제 남아있는 요소, 즉 정성평가 영향력이 커지는 거죠.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양대가 내년부터, 한양대는 그동안 전통적으로 수능 최저 없는 교과 100전형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세계합 7이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능 최저를 걸고 정성평가 10%를 반영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대가 교과 2전형, 이런 지방 국립대학들은 주로 어떻게 하냐면 수능 최저를 세게 걸고 교과 100전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공주대가 교과 1전형과 교과 2전형으로 나눈대요. 교과 1전형은 기존처럼 수능 최저 걸고 교과 100. 교과 2전형은 수능 최저 없이 교과 정성평가. 그러니까 지금 고2 학생들까지는 이미 전형 요강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고민할 게 없는데 지금 고1, 중3, 중2부터는 흐름을 보신다면 교과 전형에서도 정성평가 부분이 확대되고 있구나. 그러니 우리 아이가 대학 갈 때도 교과 전형의 정성평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구나 정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연세대가
원래 2025를 예고해야 되는데 2025를 예고하면서 2026 예고를 먼저 때려버렸어요. 그러면서 자기네들 또 사전 예고라는 말을 붙였어요. 원래는 이제 2025를 예고할 때니까. 그러면서 정시 모집에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이수 평가를 도입한다. 이제 일단 할 거야부터 먼저 내놓고 자세한 내용은 24년 4월에 안내하겠다.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25년 수시 5강에서 안내하겠다. 정시 5강에서 안내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봤더니 과목 선택과 관련해서 꼭 보셔야 될 책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대학교가 발행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교생활 가이드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아로리라는 웹진이 있는데 그 아로리 웹진에 가면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는 PDF 파일로 된 책자입니다. 근데 이 책자의 첫 번째 편이 과목 선택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 일부를 보였는데,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업 능력 우수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하니까 여러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서울대학교는 평가 요소에 진로 역량이나 전공력 급성이란 말이 없어요. 학업 역량이 중요해요. 그래서 선택한 과목의 세부적 내용도 평가 요소로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과목을 배웠다는 과목명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 시간에 너 뭘 배웠니? 어떻게 배웠니? 라는 것도 평가에 반영한다는 뜻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올해 동국대학교는 가이드북에다가 아주 재미난 거를 붙여놨어요. 뭐냐면 학과별로 지원자와 합격자의 비율을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의생명공학과, 자, 의생명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기에는 뭐처럼 보여요? 생명, 화학 이쪽으로 보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학과 이름에 공학 들어가면 뭐다? 물리. 그랬더니 자, 수학의 확률과 통계는 지원자의 66.9%가 배우고 왔는데 최초 합격자는 몇 프로가 배웠다? 85.7%가 배웠다. 거의 20%포인트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를 배운 게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여기 미적분 같은 경우는 97%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배웠으니까 이건 평가가 안 되고, 기하도 73.9%가 배웠는데 85.7%가 합격자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생명 분야니까 아까 제가 생명 분야가 기하가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했죠. 그런데 공학지 있잖아요. 공학, 여기는 공학이라서 기하가 필요했는데 학생들이 파악을 잘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반면에 여기 화학 보세요. 화학생명과학은 96%, 99%, 99% 이렇게 배우고 와요. 그러니까 이건 평가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돼요. 물리학 1 보세요. 지원자의 56%가 물리학 1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반밖에 안 배운 거죠. 합격자 중에 얼마? 85.7%가 물리학 1을 배웠어요. 그러면 물리학 1을 안 배워도 붙긴 붙죠? 그런데 물리학 1을 배운 게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물리학 2 보세요. 지원자 중에 30%밖에 안 배웠어요. 합격자 중에는 최초 합격자의 42.9%가 물리학을 2를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비교해 보시면 어떻게 과목을 들었냐가 합격에 영향을 미친다. 물론 그 과목을 안 들었다고 못 붙는 건 아니다. 왜? 안 듣고도 붙은 애들이 있죠. 하지만 당연히 나머지 애들은 그것 때문에 더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했어야 할 것이다. 다른 부분에서는 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도 이제 동국대학교 화공생물공학과, 느낌 왔죠? 자, 확률과 통계, 미적, 기하, 물리학. 물리학 2. 화공생물공학이니까 여기 물리학이라 그랬잖아요. 물리학 2 지원자 중에 36%. 3분의 1밖에 안 배우고 온 거죠, 거의. 합격자의 73.7%가, 최초 합격자의 73%가 물리학 2를 배웠다. 3분의 2가 물리학 2를 배웠죠. 그러니까 물리학을 배우고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러니까 제가 물리 선생 같아 보이죠. 물리학 맨날 배우라고, 물리학 배우라고.
제 맨날 얘기하는 게 물리학 배우라 그러고 화학 배우라 그러고 수학 배우라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국어 선생이에요. 전 국어 선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국어 선생인데 학생들 진로 진학 지도를 하다 보니 이거 배워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과학 선생이어서 하는 말이 아니란 뜻입니다. 실제 이화여대가 내일교육이라는 잡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블라인드 따 고등학교부터 교육과정 편성표를 제공받다 어떻게 활용하냐. 자, 요즘 고교정보 블라인드라는 얘기 들으셨죠? 학교 정보가 안 떠요. 실제로 대학들은 그 평가 화면도 공개를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 평가면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를 공개하고요. 심지어 외부 위원을 학교로 오라 그래서 자기네가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교사들을 초빙해서 실제 학생의 평가를 작년 사례를 가지고 평가를 해보라고 시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입시를 진행했으면 내년에는 올해 원서 쓴 애들 거 있잖아요. 걔네들 걸 보고 선생님도 얘네들 거 보고 생활기록 이제 시스템에서 진짜 들어가서 보고 점수 매겨 보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거기 정말 학교 이름하고 학생 이름 하나도 안 떠요. 아무것도 안 떠요. 그런데 유일하게 학교 정보가 뜨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학교 교육과정 편성표예요. 뭐냐? 이 학생이 어느 학교 학생인지는 모르지만 이 학생이 다닌 학교에는 이런 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라고 뜨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어떤 학교는 막 하나급짜리 학교는 굉장히 규모가 작아서 과목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교육과정 편성표에 뜨는 과목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겠죠? 그러니까 대학에서 뭐를 볼 수 있냐면 얘가 이 과목을 안 배웠네? 이 학교에는 그 과목이 없네? 근데 그럼 뭐예요? 학교가 개설을 안 해서 못 배웠나 보구나. 그러면 못 배우고 끝이 아니라 그 학생이 공동과목과정이나 이런 걸로 배웠으면 그래도 네가 추가적으로 노력을 했구나. 그런데 실은 이렇게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는 그렇게 학교 규모가 작은 학교가 많지 않아요. 용산 지역이 이 구도심 지역이 일부 있어서 학생 수가 좀 작은 학교가 몇 개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들도 아까 대학에서 말한 그런 과목들 있잖아요. 다 개설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 뭐냐? 이 학교엔 이 과목들이 있는데 너는 왜 안 들었니? 그러니까 학교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학교에 있는데 안 들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우리 모집단위는 A 과목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까 이제 물리학 1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딱 봤더니 학교에 물리학 1이 있어. 근데 얘는 안 들었어. 심지어 요즘 그 시스템을 가보니까요. 색깔로 딱 표시가 돼요. 학교에 있는데 안 들은 과목, 학교에 있고 들은 과목. 이게 색깔이 다르게 돼 있더라고요. 어렵지 않잖아요. 기계적으로 하면 되죠. 학생이 이수한 과목에 있으면 그 색깔을 좀 달리 표시하면 되니까. 그래서 쫙 보면은 얘가 학교에 있는데 안 들은 건지 없어서 못 들은 건지 그거는 확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봅니다. 그래서 교과학습 편성표 함께 활용한다.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과목은 대학이 들으라는 과목은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칠 수가 없어요. 저희 학교에는 그 과목이 없었어요 라고 거짓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 자동으로 따라가니까. 역시 같은 인터뷰에서 지원자가 고교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했고 해당 과목에서 어떤 태도로 임했는지 함께 고려한다. 그래서 관심과 학업 계획에 따라 도전적으로 보여준 노력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소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등급만 보고,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이 꽤 있어요. 저희가 과목 선택을 학교에서 진행을 하다 보면 물어요. 선생님, A 과목은 몇 명인가요? 왜? 저 A 과목과 B 과목 중에 숫자 많은 과목 들으려고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왜 그 과목을 듣니? 등급 따기 쉬울 거잖아요. 근데 등급 따기 쉬운 과목인 건 수 있었죠. 숫자가 많으면 등급을 따기 유리할 수 있지 않겠냐. 근데 솔직히 그것도 꼭 그런다는 보장이 없죠. 왜냐하면 A 과목에 숫자가 많은데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가 다 A 과목에가 있어. 그럼 B 과목에는 공부 잘하는 애가 안 왔어. 그럼 내가 가면 내가 B 과목 1등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히려 등급 따기 쉬울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솔직히 숫자 많다고 반드시 그런다는 보장은 없지만 왠지 느낌적으로 그렇게 불안하게 느껴질 수는 있죠. 근데 문제는 그것만 쫓아가다가 들어야 될 과목을 안 들으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고, 특히 이렇게 관심과 학업 계획에 따라 도전적으로 노력을 하는 경우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그것이 어떤 게 나한테 더 유리한 선택인가. 그러니까 등급을 무시하라가 아니라 등급만 생각하지는 마라. 등급만 생각하지는 마라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국민대학교 종합전형 그 학생부 위주 전형 가이드북에 이렇게 돼 있어요. 관심 분야 관련해 원하는 과목이 있다면 선택학습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바랍니다. 선택 과목이 충분히 개설돼 있고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 있다면 잘 활용하여 충실한 고교생활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학교생 건물 과목 잘 들어라 이거죠. 학교에 있다면 없는 건 따지지 않는다. 있는 건 들어라. 근데 말씀드렸죠. 서울 시내에는 대부분 학교가 다 대학에 원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이고 충실한 학교 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균관대가 또 작년에 내일교육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해놨어요. 작년에 이제 전공적합성이 평가 요소였잖아요. 그러니까 전공적합성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하다라고 했더니 대학 진로와 관련된 과목, 자연계열하면 수학과학을 다양하게 이수하길 바란다. 공학계열에서 물리학2를 이수하면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이수하지 않았으니 문제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이수할 수 있는 학업 역량을 갖추는지 찾으려고 노력한다. 그러면 안 들어도 될 것 같죠? 근데 생각을 잘 해보세요. 올해부터 생기부의 항목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뭘로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은 내가 물리학2는 안 들었지만 물리학 경시대에서 수상을 했어요. 뭐 이런 거 우리 학교 물리 경시대회 내가 1등 받았어요. 성균관대만 아주 최상위 학생들이 가는 곳이니까 그런 걸로 어필할 수 있겠죠. 내가 물리 관련 자율 동아리 활동으로 이렇게 심오한 걸 했어요. 할 수 있겠죠. 아니면 내가 물리학에 관한 이런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다 안 되죠. 대회 수상 안 가, 자율 동아리 대학에 안 가, 독서 안 가. 그럼 이 상황에서 무엇으로 그걸 증명하실 겁니까? 증명하기가? 그러니까 대학에서 찾고자 해도 볼 데가 별로 없어요. 볼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버리는 게 제일 속편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안 들으면 안 들었는데도 그래도 그래 이 친구가 물리학2는 안 들었네? 그러면 다른 과학적 역량은 충분히 좋은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물리학을 안 듣고 이를테면 화학과 생명과학을 들었다 이거예요. 화학과 생명과학으로 꽤 어떤 퍼포먼스를 통해서 내가 물리학적인 것을 안 들었지만 잘합니다라고 보이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냥 물리 들어버리는 게 속 편해요. 속 편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특히 우리 이제 중2 이하의 학생들이 모두 지금은 과학2가 진로 선택이어서 2015에서는 등급을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과학2 고를 때 등급 인원 신경 안 쓰고 골라요. 그런데 지금 중2 학생들부터는 모든 과목 상대평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과목도 다 등급을 내는 과목이 돼버렸죠. 그럼 학생들이 분명히 등급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텐데 그때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등급 위주의 선택을 하느냐 서류평가 위주의 선택을 할 것이냐. 그거는 자기가 어떤 전형으로 대학을 갈 것이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수능으로 난 대학을 갈 거다. 그러면 거기서 좀 더 자유로워도 돼요. 나는 교과전으로 대학을 갈 거다. 아까 정성평가 없는 대학들. 그럼 좀 자유로워도 돼요. 그런데 나는 정성평가가 들어가는 전형으로 대학을 갈 거다. 그러면 그건 등급만 신경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걸 고민하셔야 돼요. 자, 중앙대에서도 그래요. 물리학2 과목은 고등학교에서 이수할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전해보는 자세가 바람직합니다. 제가 물리 선생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대학들은 저렇게 물리학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서강대가 작년에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 아주 멋진 말이 나와요. 단순히 성적을 잘 받기 위한 선택인지 어렵지만 깊이 있는 공부를 위한 선택인지는 학생부의 큰 흐름으로 보면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 우리도 눈 뜨고 보면 안다. 보여요. 실제 어느 학교 가서 컨설팅 한다고 생교육을 딱 받았는데
딱 보니까 너 도망 다녔구나. 어떻게 하세요? 선생님 저 처음 봤잖아요. 야, 네 생기부 그냥 보이는데 뭘.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돼요. 위계나 본인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과목 선택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대학이 바보가 아니에요. 딱 보면 얘가 이런 과목을 듣는다고? 이럴 정도의 급은 아닌데?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과목을 듣지 마라가 아니라 자기 실력에 맞는 과목을 들어라. 그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는 이렇게 했어요. 인문계열은 전공에 대한 관심 정도, 자연계열은 대학과 관련된 과목의 위계 난이도 이수 결과를 본다. 성취도 등급이 아닌 세특사항을 중심으로 본다. 대학들이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 보세요. 자, C 학생과 D 학생이 있어요. 동국대 가이드북에 있는 건데 C 학생은 이렇게 들었고요. 3학년 때 기하가 있고 이렇게 있었대요. D 학생이 이렇게 있었대요. 이때 물리 반도체 학부는 물리와 반도체로 있어서 수학 물리가 중요하고 반도체 과정은 수학 물리뿐 아니라 화학도 상당히 중요하다. 물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동국대가 물리하고 반도체가 분할이 됐어요. 물리 전공과 반도체 전공을 따로 뽑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 학생의 면접이에요. C 학생만 볼게요. 자, C 학생 보시면 3학년 1학기에 기하가 개설된 것으로 보이는데 기하가 아닌 심화수학과 통합수학을 선택했어요.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심화수학은 과학 고용 과목이거든요. 너 귀하 안 듣고 과학 과목들은 어려운 거 쓸데없는 거 들었니? 묻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죠? 아, 저 심화수학이 뭐냐면요. 과학고 학생들이 수원수투를 걔네들은 과학을 빨리 배우고 더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속진하는 용어로 압축하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저 과목은 3학년 때 배우면 수원수투 복습이 되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왜 들었겠어요? 수능 대비하려고. 수능에 수원수투가 공통 과목이니까 그래서 들은 거죠. 그러니까 대학도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가 아니에요. 왜 학생은 기하를 안 배우고 심화수학을 배웠나요? 뭐 이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할까요? 자, 두 번째. 통합수학은 어떤 내용을 배웠나요? 저 통합수학은 수능 복습형 수학 과목이에요. 아예 과목이 수능 복습하는 수학이에요 라고 만든 과목이에요. 어떤 내용을 배웠나요? 몰라서가 아니죠. 너 인실직고 해봐. 이거예요. 그랬더니 3학년 심화수학 과목에서 역학연구수단으로 뉴턴과 라이프치 방식 배워 공통점 차이점 한계점을 확인했다고 하였는데 이게 어디 있을까요? 세특에 들어있겠죠. 세특에다 멋있는 거 때려 박았어요.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자기 의견을 이야기해 보세요. 이게 뭐예요? 세특에 있는 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화학일은 왜 안 배웠어요? 왜 이 친구 보시면 이 친구 고급 물리학, 고급 지구과학 이런 거 배웠는데요. 화학이 개설되어 있었는데 안 배웠거든요. 화학 1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 그 학교 교육과정 편성표 보고 한 거죠. 그러니까 전문 교과 잔뜩 배웠죠. 과학고 과목. 근데 기본 과목 안 배웠죠. 그러니까 C 학생 면접에다가 이렇게 질문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이가 저런 질문을 받게 하고 싶으십니까? 저런 질문 받으면요. 저거 그 담력 약한 학생은 그 자리에서 울어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뻔히 보이잖아요. 안 봐도 보이죠. 근데 이거 질문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안 받게 만들어야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동국대가 2020을 기하를 했더니 확실히 기하 같은 경우는 중요하다 공대에서. 아까 뭐 서울대에서 이미 보였으니까 됐고요. 네, 이거는 확률과 통계 이수 상황인데 여기는 수학과 지원자예요. 수학과 지원자. 그러니까 수학과니까 수학을 잘 배우고 와야겠죠. 그런데 보세요. 미적기하 확통만 뒤졌더니 세 과목을 모두 배운 애가 최초 합격자의 100%. 수학과니까. 그런데 충원 합격까지 다 했더니 88.2%예요. 11%가 이제 세 과목을 다 안 배운 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확률과 통계 미수자 0.
그럼 뭘까요? 뭘 안 배웠을까요? 기하를 안 배웠거나 미적분을 안 배웠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왜 확률과 통계 미수자가 0%가 됐을까? 그러니까 수학과라는 성격상 수학이 많이 배워야 되는데 확률과 통계는 아까 말씀드렸죠? 등급 내는 과목이란 말이에요. 기하는 등급 안 내는 과목이고. 그러니까 등급으로 도망가고 싶은 애들은 뭐를 안 들었을 것이다? 확률과 통계를 안 들었겠죠. 그래서 확률과 통계 안 들은 애들은 결국은 0%라는 사태가 벌어진 거죠. 결국 수학은 뭐다? 미적기하 확통이다. 자, 그래서 서울대 가이드북에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학에서 할 공부를 고등학교에서 미리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쓸데없이 어려운 대학 과목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택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내가 잘 소화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맞는 과목을 배우는 거죠. 그게 중요해요. 굳이 어려운 과목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경희대 가이드북에 이렇게 돼 있어요. 충실하게 이수하는지 판단하기에 과목수와 이수단위 등 적정도도 다 봅니다. 그러니까 대학의 등급만 보는 게 아니에요.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희대를 포함한 여러 대학이 연구를 했는데 진로 선택 과목의 학생 선택과 대학의 평가라는 연구가 있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대학에서 전문교과를 배우면 좋아한다고 학생 학부모님들이 막 생각하시고 막 그런 걸 들으려고 하시는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이수하거나 실제 학생들의 학업성 취와 무관하게 심화 전문교과가 다수 개설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고등학교에 전문교과를 이수할 만한 학생들은 소수다. 전문교과 이름만 빌려 진로 선택으로 개설하고 실제는 보통교과 수준으로 가르치는 학교들이 있다. 라는 게 이미 요 대학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상황 파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희대 올해 가이드북을 봤더니 일반고는 보통교과의 일반과 진로를 충실하게 이수하면 됩니다. 일반고 학생이 이런 전문교과를 꼭 들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고의 경우 권장 과목인 보통교과를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교과를 잘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선택과목 중요성을 건국대가 인터뷰를 했는데 공학계열이면 수학과 이제 대충 느낌 오시죠? 공학계열에 물리학 2가 개설되어 있음에도 지구과학 2를 이수하면 곤란해. 근데 인문계열은 특정 과목을 꼭 이수해야 한다기보다는 그 수업 중에 활동에 포커스를 둬. 이런 거죠. 그러면서 서울대 가이드북은 학생의 도전 정신과 호기심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소수 학생들이 이수한 과목을 수강하는 게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제가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맨 마지막 장입니다. 자, 인문사회 과학기술을 기초소양을 균형 있게 배워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원래 필수를 채우다 보면 돼요. 대학 공부에 필요한 과목은 어려워도 배워야 됩니다. 어려워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 대한민국의 어떤 대학도요, 특정 과목을 배웠다는 사실만으로 그 학생 뽑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과목을 안 배우면 곤란한 거지, 너는 이 과목을 배우긴 했는데 이 과목을 못했어? 그러면 대학이 좋은 대학을 안 뽑죠. 그렇기 때문에 과목 선택이 끝이 아니라 그 선택을 하고 그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는 데까지 가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